먼저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많이 바쁘시죠? 예, 아이고 저도 이제 국감 때문에 정신이 없네요. 네, 국감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해보는 걸로 하고요. 먼저 지난주 김여사 특검법 등 재표결 결과 논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김건희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이 재표결 끝에 부결됐습니다. 이번 부결이란 결과가 보여준 의미 뭐라고 보십니까? 이게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결국 얼마나 대중이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3-4번 정도 지금 이제 표결이 이루어진 것인데, 네. 이 국민 정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여러 이제 결과가 나오면서 아주 필요하다고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사실 도덕성이란 것이 정권의 최상부에서 어떻게 지켜지느냐가 국민들에게 주는 영향이 크고, 실제 이번에는 대통령께서 체코 방문하실 때 체코 현지 언론이 이런 부분을 조롱하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빨리 명쾌하게 좀 정리가 되어야지 대한민국의 국격도 올라가는 걸 텐데, 그 부분 너무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국민의힘 이탈표가 최소 4표가 나왔고요. 다음에 또 김건희 특검법 발의가 된다면 부결을 장담할 수 있겠냐는 말들이 국민의힘 내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내부에서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 논란을 방어하는데 한계가 왔다, 이렇게 읽어도 될까요? 저는 근데 이탈표가 4표 나왔다는 것에 많은 분들이 큰 의미를 부여하는데, 저는 국민의힘에 108명의 의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양심적인 사람이 4명밖에 없느냐라는 오히려 그 한계에서 절망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 한동훈 대표 측근 같은 경우에는 무슨 개혁신당도 여기에 부결을 던졌을 것이기 때문에 이탈표가 최대 7표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데요. 저희 개혁신당 의원들은 다 같이 특검에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에 다들 그냥 희망회로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의 그런 어떤 리더십이라는 것이 빈약하다는 걸 보여주는 또 하나의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개혁신당에서는 아예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와 역할을 법으로 정하자, 이런 입장을 냈더군요. 저희가 이제 창당하면서부터 이미 올해 2월 달에 했던 얘기인데요. 이걸 이제 법으로 이제 정리해서 내려고 하는 수순인데, 아무래도 배우자라고 하는 영부인이라고 하는 위치가 지금은 법적 지위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영부인이 수사 대상이 되면 어떻게 임해야 되느냐, 그리고 영부인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돼 있어서, 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디올백 사건만 해도 보십시오. 영부인이 그걸 받을 수 있냐 없냐에 대해 가지고 저는 공직자적 지위가 있으면은 못 받는 게 명확했을 거라 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영부인의 모호한 지위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문제되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처분을 법리상으로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 보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예 법에 명시해야 한다. 그렇죠.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거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 공분이 김건희 여사의 이 공천 개입으로 옮겨 붙는 모양새인데요. 이번 특검법 안에도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의원께서 이 김 여사의 공천 개입에 대한 지금까지 발언을 좀 종합을 해보면 개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건데, 입장 여전히 같으십니까? 제가 원래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만약에 지금 이 정도의 의혹을 가지고 갔을 때 공천 개입이라 단정하면은 상대 쪽에서는 이거 선의의 조언이다라고 그냥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 그래서 완결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네. 실제로 공천 개입이라고 하려면은 몇 가지 요소들이 이제 성립해야 되는데, 우선 첫째로 지금 상태에서는 그 공개된 텔레그램 내용만 봐도 김건희 여사에게 김영선 의원 측에서 공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청탁을 했는데 받아주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답한 텔레그램 정도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의심은 할 수 있지만은 확실하게 이것이 공천 개입이다, 그러니까 수사로 가자 그러려면 조금 더 다른 정보들이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네. 제가 아는 부분에 있어서 전 답을 한 거고요. 제가 모르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제가 답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본 텔레그램 하나만 가지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정도 얘기입니다. 관련해서 이 경남 하동 7불사 회동의 물씨가 아직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네. 공식적으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최근에는 7불사 관계자가 기념식수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입장을 내면서 입장이 갈리고 있는데 국민들은 그 회동에서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에 대해서 여전히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가십성 논란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무슨 뭐 새벽 4시에 뭐 홍매화를 왜 심었냐 이렇게 하고 그 주술 아니냐 이렇게 시작했는데 네. 사실 홍매화를 심은지도 저는 최근에 알았고 왜냐하면 수종이 뭔지는 그때 알려지도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는요? 그리고 새벽 4시에 한 거는 저희가 일 보고 새벽 4시에 올라왔기 때문에 저녁에 갔다가 새벽 4시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때 심고 바로 올라온 거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냥 가십성으로 말을 이어나가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고 예를 들어 이번에 모 언론에서 이제 주지 스님을 취재해가지고 요청했느냐 이러는데 저희 입장에서는요 저희가 묘목을 준비해 간 것도 아니고 저희가 사실 칠불사란절이 어딘지는 알았겠습니까? 거기서 김영선 의원이 거기에 칩거하고 있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하길래 저희가 찾아갔던 것이고 네. 기념식수라는 거는 그래서 그 인터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본인이 그걸 주지가 요청하진 않았지만은 주지 스님이 봤을 때는 그 문의가 들어와가지고 어디에 심으면 된다까지 그 조언해줬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요청한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남은 거는 명태균 씨 측에서 요청했다 정도인데, 그러니까 저희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저희는 누가 요청해서 어디다 심으라고 했는지도 저희는 모르고 저희가 출발할 때 심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심은 건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뒤에 뭐 거대한 음모론이 존재하는 것처럼 계속 가는 것 자체가 뭐 답할 사항이 별로 없어요. 저희는 그냥 가서 저희가 뭐 올라갈 때 나무심을 심은 것 정도밖에 없습니다. 네, 요청 받은 대로 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국감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22대 국회 첫 국감 시작됐습니다. 이번 국감장에서도 김 여사 관련 논란들이 다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야당은 끝장 국감 만들겠다라고 벼르고 있는데 이 김 여사 관련 논란 중 결정적인 증거나 단서들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제가 여의도에서 들리는 풍문으로는 물론 각 당이 국감 관련 정보는 엄격하게 이제 제어하며 통제하지만은 과연 뭐 많이 이제 군불이 짚혀진 것처럼 김건희 여사의 육성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이것이 판이 어떻게 될 것이다. 아직까지는 그런 정보는 들리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네. 이제 최근에 뉴스토마토라는 언론에 제보했던 제보자 역할을 했던 강혜경 씨라는 분이 네. 실제 본인이 국감에 증언하겠다고 함으로써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현재 국회 과방위와 예결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번 국감에서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시는지도 여쭙겠습니다.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지금 과학기술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 많고 AI나 이런 부분도 다뤄야 될 부분이 많은데요. 최근에 저희 과방위가 방송 관련 내용만 다루다 보니까 네. 과학과 기술 쪽 내용 많이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감에서 이런 부분 발전시키기 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계속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2대 첫 국감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관심이 큽니다. 이번 국감 관전 포인트를 좀 짚어주신다면요. 저는 관전 포인트를 국민들께 설명드리기에는 너무나도 정쟁이 거세기 때문에 정쟁이 거세다. 네. 예, 지금 또 야당 지도자,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법 리스크 때문에 결국 1심 판결이나 아니면 대법원 판결 같은 것들이 곧 국감에 이어서 나올 예정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정책보다는 정쟁이 주가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도 국민들이 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음은 심각합니다. 예. 네, 여순 사건 이야기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순 11구 사건 또 다가오고 있는데요. 여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자체가 난항을 겪고 있는 문제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여순 사건 자체는 뭐 저도 순천에 거주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많이 관심을 가졌던 주제인데요. 가장 최근에 무슨 난항인지 이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예. 여러 다른 사안들에 지금 좀 묻히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해서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기도 한데 최근에 우리 역사 교과서 5종류가 여순 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고 있는 게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기도 했고요. 또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의 역사 인식에도 문제를 좀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여순 사건 진상규명에 대한 역사 인식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이유와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은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이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치를 때 또는 당선된 이후에
5.18과 관련돼 가지고는 보수 대통령 중에서 그래도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소속 의원 전원을 데리고 5.18 민주묘지 가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 다음에 당선인 시절에 4.3 기념식에 또 제주 참석을 했습니다. 4.3이요? 네. 예, 제주 4.3 기념식에 참석했는데요. 기억나는 게 여순과 관련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좀 이런 인식이 아직까지는 전향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몇 번 하게 됐던 게요. 네. 예전에 저희가 순천에 그 윤석 열차라고 해가지고 대선 기간 동안에 그 열차를 타고 방문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네. 그때 바로 순천에서 저희가 그 여순 사건 관련 위령비 방문 계획을 세우려고 했는데 대통령 측에서 그걸 좀 거부하는 모양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혹시 대통령 주변에 이런 여순 사건에 대해 가지고 잘못된 인식을 대통령께 전달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반란으로 규정한다 이런 인식 자체도 좀 굉장히 문제라고 보는 것이 사실 4.3도 그렇고 그리고 여순도 그렇고 어느 단계에서는 뭐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기도 하지만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이 사건들로 인해 가지고 희생되지 않아야 될 분들이 희생됐던 비극이거든요. 예. 저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약하고 오히려 사건을 아주 소수의 시각에서 보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면은 저는 그건 정부에서 바로잡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상조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등 여순 사건 특별법의 개정 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 여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족회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만나 뵙고 할 때마다 안타까운 것이 이제 한 40여 년 지난 5.18에 비해 가지고 너무 진상규명이 늦어지다 보니까 결국 그 진상규명하는 과정에서 유족들도 이제 제공할 수 있는 정보나 이런 것들이 약간은 이제 희미해져가는 상황이고 진상조사단 입장에서도 활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늦어진 만큼 조금 더 지체되지 않게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저희 개혁신당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근 순천에서 이상동기 범죄 이른바 묻지마 범행이 발생하면서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 이게 지역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인 문제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 영상이나 이런 것이 공개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순천에서 이제 4개월 동안 거주하면서 저도 눈에 익숙한 그런 지역인데 사실 순천에서 그 지역이 뭐 치안이 안 좋은 지역도 아니고 네.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해가지고서 시민들이 많이 놀라셨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묻지마 범죄라는 것은 대중의 공포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원한 관계나 이런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든지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생각하게 되면은 밖에 돌아다니는 활동이라든지 경제활동 같은 것도 위축되고 큰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저는 치안에 있어가지고는 앞으로 뭐 특히 지방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굉장히 엄정한 대처를 하는 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사실 굉장히 지금 경찰 치안력 자체가 부족하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방과 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확충해 나가는 것에 저희 개혁신당이 꾸준히 목소리 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통계도 이제야 잡기 시작했다라는 건데, 정치와 정부가 또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뭐라고 보십니까? 치안 서비스에 있어가지고 저는 결국에는 밤거리에 어떻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어렵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안전도로라고 하는 형태의 그런 진짜 안전한 보행로, 그러니까 CCTV라든지 아니면은 순찰 인력이 확보된 보행도로들 같은 경우에 서울에서는 일부 지구를 선정해가 지정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이 지방에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사실 순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 땅의 면적에 비해 가지고 치안력이 굉장히 뭐 희소하게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 그 수요에 맞게 어떻게 배치할 수 있느냐를 계속 정치권에 고민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